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갑작스런 며느리의 고백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아들은 1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나와 며느리만이 이 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은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펼쳐든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다. 그녀는 진우를 그리고 나까지 배신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성호, 올해 67. 평생을 서울 외곽의 작은 공방에서 몫으로 살아왔다. 손으로 나무를 깎고 정으로 세상을 다듬는 일이 나에겐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외아들 진우 하나뿐이었다. 진우는 참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졸업 후엔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성품까지 반듯하고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묻어나는 놈이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라며 웃으며 말하던 날 괜스레 가슴이 뭉클했다. 며느리 서우는 조용하고 단정한 아이였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늘 진우 곁을 성실하게 지켰고 말은 적었지만 그 눈빛 하나하나엔 다정함이 스며 있었다. 처음엔 나도 서우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밥상에 내 반찬 취향까지 챙겨주는 서우를 보며 나도 조금씩 마음을 놓았다. 결혼 8개월 차. 두 사람은 전셋집 인테리어를 바꾸느라 설렘이 가득했다. 아버지, 다음 주엔 소파 들어옵니다. 아버님, 커튼은 파란색으로 골랐어요. 아버님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행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가 싶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지는 데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진우는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음주 차량에 그대로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나는 그날 세상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장례식 내내 서우는 진우의 영정 앞에서 무릎 꿇은 채 말없이 흐느꼈다. 말도 밥도 물 한 모금도 없이 단지 눈물로만 하루하루를 보냈다. 장례를 치른 후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우야, 힘들 텐데 친정에 좀 가 있는 건 어떠니? 내 부모님도 너 걱정하고 계실 테고. 그러자 서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말끝이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 곁에 좀 더 있고 싶어요. 아버님 댁에서 지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짠했다. 진우를 사랑했던 마음이 저리도 깊구나.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때 생각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내 없이 아들 없이 살아가던 이 집에 조용한 여자아이 하나가 남았다. 서로 말수는 적었지만 조금씩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혼자 남은 노인과 남편을 잃은 젊은 며느리.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동거가 만들어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게 될 감정이 슬픔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그땐 아무도 몰랐다. 서우는 정말 눈치가 빠르고 조용한 아이였다. 새벽마다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챙겨줬다. 무뚝뚝한 내 성격에 조심조심 다가오던 그 아이는 점점 나의 일상 한가운데 있었다. 며칠 뒤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목요일 오후. 공방에서 나무 결을 다듬다 말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 한켠에 서 있는 서우를 봤다. 그 아이는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서 있었다. 붉게 달아오른 눈가, 그리고 희미하게 떨리는 입술. 아버님, 조심스레 내게 다가온 서우가 주섬주섬 꺼내는 건 병원 로고가 찍힌 흰 봉투였다. 봉투 안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거 어제 찍었어요. 병원에서 첫 진료였는데
그녀는 조심스레 사진을 내게 건넸다. 사진 속엔 조그마한 태아가 검은 음영 속에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디 작은 심장박동이 찍힌 그 화면은 누가 봐도 생명이었다. 이 아이, 진우 닮은 것 같죠?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진우를 닮았다고? 내 손끝이 서서히 떨렸다. 서우는 그 떨림을 오해했는지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진우가 어릴 적 초음파 사진이랑 너무 닮아서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쵸? 나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 진우의 아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애는 병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그건 내가 직접 병원에 같이 가서 들은 이야기였다. 불임 확정.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서우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경랑이 일고 있었다. 혹시 진우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한 적은 없니? 그 순간 서우의 얼굴이 굳었다. 아,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우는 눈이 동그래지며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놀람이 아닌 멈칫과 당황의 기색. 정말 진우의 아이 맞니? 그녀는 그제야 얼굴을 돌렸다.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진우 씨의 아이예요. 그 말에 심장이 뚝 꺼져버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결국 그렇단 얘기지. 그녀는 진우의 이름을 빌려 이 집에 남았고 내 아들의 초상 앞에 거짓말을 올렸다. 나는 서우 몰래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손수건에 싸서 챙겼다. 그 순간조차 내 마음 한켠엔 믿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진우의 아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병원에 방문하자마자 의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유전자 일치율 0%입니다. 이 아이는 진우 씨와도 박 선생님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천천히 불타오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결국 제3자의 아이란 말이지. 나는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8시. 집안은 고요했다. 서우는 조용히 식탁 정리를 하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봉투를 툭 내려놓았다. 서우야, 이건 뭐냐? 서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을 살피던 눈빛이 봉투 속 병원 로고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엔 조금 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 아이, 누구 아이냐? 그녀는 말이 없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젓가락을 놓치듯 내려앉았다. 설마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냐? 그 순간 서우는 무너졌다. 그 조용하던 눈에서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눈물이 흘렀다. 진우가 너무 아팠어요. 그녀는 말을 꺼냈다. 터지듯 쏟아낸 진심인지 변명인지 모를 감정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우는 병원에 입원하고 매일 의식 불명이었다가 깨어나면 밤새 고통스러워하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무기력했어요. 저도 너무 외롭고 지쳤고 그때 병동에서 저를 도와주던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고 밥도 챙겨주고 제가 우는 걸 본 날엔 손도 잡아줬어요.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날 진우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밤. 저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 흔들렸어요. 그건 단 하룻밤이었는데 그게 그때 생긴 아이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우는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감정을 누르고
더 이상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만든 후였다. 서우야, 진우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나는 잘 안다. 그래서 더더욱 실망이 크구나.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진우의 아이인 척 나에게 감추려 했던 그 마음이, 그게 더 큰 죄다. 나는 너를 탓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진우를 팔아 나를 속인 그 죄는 그대로 두진 않겠다. 그날 밤 나는 서우에게 말없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 절차를 밟자.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려놓자. 그리고 나는 사회복지사 후배에게 연락해 출산 후의 행정 절차와 상담을 연결해 주었다. 입양기관, 산후지원, 상담치료까지 그녀가 그 죄를 감정이 아닌 현실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몇 개월이 흘렀다. 겨울은 가고 봄바람이 들기 시작할 무렵 나는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응어리를 꺼내보기로 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우가 머물고 있다는 친정집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전셋집 앞, 현관 앞에서 숨을 한 번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띠링. 문이 열렸다. 서우는 문틈 사이로 나를 보고는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섰다. 아버님. 그 목소리엔 놀람,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반가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서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예전처럼 아주 익숙한 풍경인데 그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서우야, 나는 한참을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나도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서우는 내 말에 고개를 들었다. 놀라움과 불안이 눈빛에 함께 맺혀 있었다. 그동안 너에 대한 미움이 없었던 건 아니야. 진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만큼 너를 원망도 했지. 하지만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말이다. 그 미움 뒤엔 늘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였던 기억이 있었다. 진우 곁을 지키던 내 모습이 있었고 매일 새벽에 밥을 지어놓고 내 반찬을 따로 챙기던 그런 너의 손길이 있었다. 서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 잘못을 잊지 않았지만 그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 말에 서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 말을 끊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진우의 씨앗은 결국 세상에 남기지 못했지. 그게 내 마음에 가장 깊게 박힌 한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마주봤다. 하지만 나는 진우의 아버지로서 진우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다. 그 순간 서우의 눈에서 뚝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아버님, 저 죄송해요. 정말 제가 다 망쳐놨는데 그렇지 않아. 망가진 건 다시 세우면 그만이야.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게 속죄라면 나는 그 길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에 다시 발을 들였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서로의 숨결에 익숙해지고 서툴지만 따뜻한 대화들이 오가며 우린 점차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밤이면 서우는 말없이 거실에서 책을 읽곤 했다. 그리고 나도 말없이 마주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함께 나눴다. 그런 고요한 나날 속에서 서로가 나눈 것은 애정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그 책임은 조용히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몇 달 뒤의 어느 날 서우는 내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작은 흰 봉투, 그리고 떨리는 손. 아버님, 아니, 이제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다. 저 아기를 가졌어요. 순간 내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논란보다는 어딘가 모를 벅참이 밀려왔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사랑도 욕망도 아닌 어떤 깊은 연민과 속죄의 감정이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 우리는 그 이름을 함께 지었다. 진아. 진우의 진, 그리고 넓게 흐르는 강처럼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아. 지금도 그 아이의 웃음이 집안을 가득 메운다. 서우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프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가 무엇인지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가족이란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서우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진우 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거웠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시니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진우 목까지 살아보자.